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53거래일 만에 2% 이상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렇죠. 정부의 밸류업 지원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 호재가 만발했는데요. 오랜만에 이러한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메말랐던 유동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방향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 부분도 있고요. 또 반도체 엔비디아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좀 얽혀 있는데 또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해법을 잘 모색해서 투자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증시안정기금 10조 원짜리가 있는 거에 비하면 이 밸류업 안정 펀드 2천억, 뭐 추가로 3천억 더한다니까 한 5천억 정도 되긴 하는데 적은 금액이면 분명합니다만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시장 안전 조치도 같이 좀 국민당국이 빠르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체크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트럼프와 머스크 얘기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FS 즉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새벽에 외신으로 좀 전해졌고요. 테슬라가 장중한 때면 7% 이상 급등을 하다가 뭐 그래도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5% 넘게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돼서 역시 테슬라가 이 머스크 즉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자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연방 차원으로 통합해서 규제하겠다. 결국 연방 차원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머스크가 효율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풀어내겠다는 얘기가 좀 되겠죠. 당연히 이제 테슬라의 수혜가 되는 거고요. 주가가 장중 7%까지 급등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간 배치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대수가 2,500대밖에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작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상당히 뭐 큰 폭으로 늘어날 거고 이제 이 준비하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 텐데 때마침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026년도에 대규모 양산에 들어간다 하니까 어쩌면 시점이 대략 그 시점 2026년쯤에 맞춰져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주행 관련돼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 당연히 예상이 좀 됩니다. 다음 체크할 사항은 엔달러 환율입니다. 우에다 BOJ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정적으로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언급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뭐 엔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엔달러 환율이 다시 좀 상승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락했다라는 게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즉 달러가 엔화에 대비해서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우에다 총재 이런 발언들 즉 금리 인상 관련된 우호적인 발언들이 결국 시장에서 엔화의 약세를 엔화의 강세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일본의 10월달 CPI 보면 전년비 2.5%가 올랐습니다. 물론 9월달에 3% 찍었던 것보다는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BOJ의 물가목표 2%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우에다 총재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이나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통한 이 엔화 방어 이게 좀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우리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페루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K방산의 수출 확대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HD현대가 페루 국영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 MOU를 맺었고요.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과 K2 전차와 같은 이런 지상 무기 관련된 협약을 맺었고 우선 협상 권한도 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카이 한국항공우주는 KF-21 부품을 현지에서 공동 생산 협약을 맺었는데 현지에서 페루가 갖고 있지도 않은 KF-21 부품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페루가 현재 좀 추진 중인 노후 기종 이 교체 작업에 우리나라의 KF-21
또는 이제 경공격기인 FA50의 어떤 수출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직 뭐 계약이 확실하게 뭐 나온 건 없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사전 조치를 통해서 이제 K 방산 무기들이 이를테면 이제 그동안에 뭐 동유럽, 중동, 그다음에 뭐 아시아 뭐 이런 권에서 떠나서 이제 남미까지 그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계비,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체크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뉴욕 증시가 보내오는 시그널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오늘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우지수는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가 장중에 7%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슈는 다음 이슈를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 뉴욕 시장 안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2기 내각 구성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안들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해당 이슈로 테슬라 또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온기가 오늘 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백신 회의론자가 지명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헬스케어 섹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에너지부 장관에는 리버티 에너지 CEO가 지명이 됐죠. 해당 이슈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S&T 에너지가 10%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이 기조가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석유와 관련주들, 화학연료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내년에 여전히 미국 증시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월가에서 간밤 또 나왔습니다. BMO 캐피탈 같은 경우는 내년에 S&P 목표치를 6,700까지 올려 잡았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6,500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10% 넘는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풀이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통 미국 안에서 강세장이 나오면 6년 정도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과거 데이터의 분석이 있는데 초반 3년은 약간은 약하고 후반 3년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초반 3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부터 다가오는 3년 동안 우리가 추가적인 기대감을 갖고 가도 좋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한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별주 위주로 우리한테 보내왔던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크게 4가지 섹터 같이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이미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됐었던 자율주행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자율주행은 주 단위로 적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통합해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제조사마다 연기준으로 2,500대를 출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제한폭도 앞으로는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는 26년도부터 테슬라 쪽에서 무인 택시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미리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내놨던 만큼 테슬라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앞서 확인해 본 대로 오늘 장중에 7%까지 급등 흐름이 나온 만큼 국내 관련주들 추가적인 힘을 내어줄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블랙웰 칩이 다시 한번 설계 결함이 나왔다는 소식 주말에 같이 확인을 해봤었죠. 지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또 될 것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기준으로 100%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성장의 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 분기에서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블랙홀과 관련해서는 월가에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소는 50억 달러에서 많게까지는 13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매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함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블랙웰이 어쨌든 연결할 때 발생하는 과열 문제로 또 이슈가 대두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액침 냉각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부각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SMCI가 간밤 24%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된 부분만 대두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회계보고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성장 자격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AI 서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수록 우리가 액침 냉각 쪽도 같이 지켜봐야 되는 만큼 미국 쪽에서 선제적으로 올라줬던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반영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한 주 동안만 비트코인을 6조 원 넘게 매수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간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또한 주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 해당 소식이 또 국내 암호화폐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되어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한국 시간으로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보여줬던 반도체 섹터의 온기가 오늘 국내 증시에 추가적으로 연장성산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부 복원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시 확전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까지 공격 가능한 미사일을 허용한 가운데 러시아는 3차 대전에 대한 언급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 볼 때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11월 19일 화요일 마켓 나우 일부 이슈레다로 본격적으로 문을 좀 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신 대로 첫 번째 오늘 준비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농기계라는 말이 있어서 아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농기계를 가져오셨는지 박근호 이사님 통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이슈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가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취임을 하면은 하루 안에 그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그쵸. 이제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대선 때 계속 나온 얘기인데 어떤 의미였냐면은 바이든이 임기 2년 동안 못한 거를 나는 하루면 끝낼 수 있다. 이것을 좀 약간 어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과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남자분들 이렇게 싸움할 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누가 좀 약간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좀 누가 이렇게 좀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티격태격 하는데 실질적으로 싸우기 무섭고 누가 좀 나와서 강하게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좀 미국이 나서서 좀 싸움을 좀 말려서 이제 종전을 하게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모두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명분이 이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약간 각자 입장이 좀 다른 거긴 한데 미국 쪽에서 그 전쟁을 끝내라는 것은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러시아가 갖고 간 땅은 우크라이나 니네가 좀 양보를 좀 해라 이런 좀 느낌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억울해서도 못하겠다라는 뜻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불안한 게 미국과 유럽의 이 원조가 끊기면 사실 단 하루도 전쟁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는 해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하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리스크고 그다음에 뭐 재건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주는 사실 사골처럼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건 비용을 누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세계은행에서 작년인가요? 발표를 좀 조사를 했었었는데 약 한 1,000조 원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300조를 또 부르고 있죠. 근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원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 대출. 그다음에 투자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정해지든 간에 뭐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재건주들도 실질적으로 그 지금 좀 약간 센티멘탈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기는 힘들고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폴란드 쪽으로 우회를 해서 어떤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가장 이 이슈를 봐야 되는 이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테마는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 테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북 관련주, 남북 회담, 북미 회담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막 10배씩 오를 때 업데이트가 됐었죠. 어떤 식으로 됐냐?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 이슈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회담이나 종전 협상이 업데이트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이 이슈는 뭐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점점점 어떻게 보면 다가오고 있는 테마죠.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다양한 측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번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짚어볼 그런 이제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 재건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고은별 앵커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주가의 급등세가 이어졌었고요. 투자 경고나 주의 종목을 받은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SI 스틸텍 같은 경우에 전일 1%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8,28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SI 스틸텍은 이달 들어서 2번이나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금요일장 가격 제한폭 유지한 다음에 어제 역시나 1%가량의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TIM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세가 괜찮습니다. 다만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좀 부진함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유럽 시장까지 공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G는 2%가량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24%가량의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삼부토건은 이달 500원대였던 주가가 1,400원까지 치솟았다가 전일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5%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도 3%가량의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기관이 최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전쟁 장기화 확전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경고나 주의를 받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변동성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업 조금 더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앵커 수고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박 이사님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뭡니까? 일단 테마주 성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기업의 내용을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좀 약간 아닌데도 테마주를 그렇죠. 엮여서 뭐 주가 네. 올라가고 하니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제 나온 뉴스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에이큼스의 네.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이제 허가를 하면서 좀 약간 찬물이 좀 끼얹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관련주는 좀 알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주 쪽이 뭐 삼부토건이 지금 가장 사실 대장주긴 하죠. 예전에도 대장주 역할을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역할을 했었고, 근데 지금 현재 뭐 주가 조작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농기계 쪽에서 TYM, 이제 동양 물산의 약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테마도 테마지만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 볼 때도 지금 가격권은 사실 이렇게 큰 부담이 없는 가격권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방 산업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우리가 두산 로봇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의 전방 산업이 협동 로봇인데 협동 로봇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방 산업의 크기가 1조 원 조금 넘거든요. 네네. 그걸 지금 몇십 개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이제 나눠 먹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전방 산업의 크기가 작거든요. 뭐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농기계 산업의 전방 산업의 크기가 1년에 200조 원이 넘거든요. 230조 원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이라고 하고 기업만 보면 사실 대동이라는 기업이 더 좋죠. 대동, 그다음에 TYM, 동양물산, 그다음에 비상장인, LS 엠트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농기계 기업들인데 이게 전 세계 글로벌에서 마켓 쉐어를 보면 좀 약간 미미합니다. 2%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1%가 좀 넘는데 그만큼 외국 기업들이 좀 약간 꽉 잡고 있죠. 미국의 이제 존디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쿠보타 같은 기업들이 어떤 40% 이상의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약간 그렇다라면 그 틈새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좀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파고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 존디어나 쿠보타 같은 기업은 굉장히 큰 자동차만 만드는 기업들이고 우리가 이제 뭐 건설기계 쪽으로 봤을 때 밥캣처럼 조그만 걸 만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동이나 어떤 TY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검색을 해도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점령한 지역의 농기계를 아주 그냥 다 러시아 쪽으로 싹 쓸어서 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농기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그 농업 국가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물론 에너지 쪽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강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건이 됐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와서 TYM 기업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런 그 농기계들이 한참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 때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 때였었는데 코로나 때 미국에서 하비파머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못 가니까 이런 소형 농기계들을 구매를 해서 취미로 농업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뭐 대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TYM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은 좀 약간 양사 모두 다운이 됐긴 했습니다만 TYM이 좀 약간 실적이 더 다운이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자체 브랜드로 해외를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TY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화장품 OEM 같은 거 얘기하듯이 주로 인도의 이제 마인드라 같은 기업의 농기계를 대신 생산해주면서 자체 브랜드가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약간 매출이 다운이 됐고 이번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유럽 쪽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TY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럽의 신규 법인을 차려서 유럽 쪽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어필을 좀 했는데 아무튼 정리를 좀 하면 대동도 마찬가지. 대동은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출이 나온 기업이고 TYM도 잘 나오면 1조 원 근처까지도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양사 모두 2천억 대에 머물러 있어서 굉장히 좀 기업도 저평가고 우리가 이제 농기계 하면은 좀 약간 그 굴뚝 산업 같은 과거의 어떤 산업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농기계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우크라이나 재건 외에서도 기업적인 관심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전장이 뭐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곡창 지대죠. 뭐 죄다 다 평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투 양상도 참호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 봤을 때 이제 재건이 되면 우리는 이제 도로 깔고 뭐 건물 올리고 집 짓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농기계도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긴급하게 또 필요한 게 이 농기계라는 점 이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아주 오늘 좀 신박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우크라이나 재건 주간에서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대장주인 SG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을 계속 좀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SG 다음에는 현대 에버다임, 에버다임 그다음에 SY. 근데 네. 다 종목들 잘 올라갔었고요.
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주가 동향이 좋아서 맞습니다. 중간 점검 겸 또 AS 겸 또 한 번쯤 다시 브리핑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네. 왔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아스콘은 이제 아스팔트 도로에 들어가는 네. 그 이제 부자재를 아스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슬래그라고 표현하는데 그 슬래그를 재활용해서 친환곤 에코스틸 아스콘을 또 국내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재활용을 한 거잖아요. 네. 제조 원가가 낮고 내구성은 이제 뛰어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에코스틸 아스콘을 세아베스틀로부터 독점 공급 받아서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도로 같은 거 지자체에서 도로 정비 사업하거나 이럴 때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기사 보니까 올해 3월달에 유럽의 최대 철강사로부터 10년간 4조 원 규모의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큰데 여기서 방점은 무상 공급. 그러니까 이런 부산물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폐기물 비용이 굉장히 세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그쪽에 있는 이제 국가에서 또 이렇게 도로 정비 사업에 또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 4분기 도로 실증 포장 테스트 후 내년 1분기부터 대규모 수주나 매출 인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제가 SG가 이제 또 대장주격이다 내지는 또 실체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체 얘기 참 많이 하셨죠. 네네 에코스틸 아스콘 관련돼서 이제 특허를 인도네시아랑 인도 우크라이나 이 세 군데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달에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도 설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아스콘 공장도 인수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런 철강 부산물 슬래그가 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이제 재건하거나 그럴 때 이 에코스틸 아스콘 이제 공급이 또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주가 흐름도 잘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구간만 한 번 더 체크를 좀 도와드리자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쌍봉 구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런 쌍봉 구간대에서는 중요한 게 업황이 살아 있느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딱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또 수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11월 달 강한 또 매수세와 거래량이 한번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변곡 구간이고요. 예. 현재 이제 월봉상 흐름 봤을 때는 지금 N자 파동으로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5,000원 부근대까지 지금 상단 매물대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보고 있어서 단기에서 스윙 관점으로 여전히 흐름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G 계속 사실은 우크라 재건주 할 때마다 뭐 대장주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종목이고 주가도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랙엘에 또 다시 결함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간밤 1%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시장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죠. 세계 곳곳에서는 반도체 투자가 지속되며 대만 TSMC는 내년에 53조가량을 설비 투자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주가가 맥을 못 추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투자 모멘텀 어떤 게 또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AI 반도체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블랙엘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진 상황이고 며칠 있으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그래서 좀 요즘에 시장에서 아주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긴 또 합니다. 삼성전자가 또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이슈 어떤 포인트들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면요. 네. 블랙웰 결함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지금 한두 번 나온 이야기는 그럼요? 아니죠. 네.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블랙웰 처음 이제 공개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2분기에 출시할 수 있다 했었는데 계속 번복을 했습니다. 결함이 발견돼서 출시 시기 역시도 계속 3개월 미뤄져 또 다음 분기로 미뤄져 그렇게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차세대 AI 칩이다 보니까 첨단 프로세서 2개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칩에 부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결함이나 발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이제 서버렉의 설계를 변경하도록 공급 업체들이 지금 여러 차례 엔비디아 쪽에서 요구를 한 그런 지금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곳들은 빅테크 기업들 이미 지금 그렇죠. 수주 지금 네. 많이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고객사 중에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결함 발생에 대한 부분도 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또 보여지는 게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일단 또 들어왔다. 이번 주. 왜냐하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이슈가 한번 노이즈처럼 또 들어오면 시장에서 당연히 관심이 엔비디아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2자릿수 이상, 3자릿수의 거의 이제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고 이번 3분기 매출 역시도 작년 동기 대비 한 80% 정도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관측치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계속 엔비디아가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항상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과 공포심이 이미 좀 사전에 약간 좀 면역 생기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성이 생기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결함 문제가 좀 발생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또 기대치도 약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판을 좀 깔아놓은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악재를 미리 털고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 일단은 실적을 마지막으로 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끝나게 되고요. 네. 또 여기 이제 이 외에 그 반도체 쪽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슈는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일단은 트럼프 이제 2.0 정권에서는 IRA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 지금 행정부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지원법을 어떻게든 이제 또 그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TSMC에 지금 최대 9.2조 원 정도 규모의 지금 보조금을 또 확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지금 구속력이 있는 단계에 도달한 첫 사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백악관 쪽에서도 TSMC의 애리조나의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까지도 지금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지금 커지다 보니까 다음 달 이제 예정됐었던 미국 피닉스 1공장 완공식을 취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보조금 소식이 결국엔 또 TSMC와 같이 거래를 맺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는 과기정통부 쪽에서 AI나 반도체, 양자 등의 5년간 30조 원 정도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된 소식들도 들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크고 지금 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소식들을 조금 더 귀 기울인다면은 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삼성전자 이게 최근에 좀 반등을 해서 그나마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좋아하시면서 이 종목을 봤겠습니까? 계속해서 좀 이런 반등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게 심정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죠. 자,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봤고요. 좀 반도체 관련주도 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신 종목들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반도체 기업군들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군들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여타 반도체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낙폭이 좀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 힘입어서 금요일장에 이어서 어제까지도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이거래일간 12%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56,700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신규 공장의 건설을 좀
좀 완료하고 이제는 메모리 초격차에 대한 발표도 했는데요. 오늘의 주가 추이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좀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3% 이상의 주가의 하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만큼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 이상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의 오늘의 주가 추이도 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요, 내년에 출시되는 6세대 HBM4에 대해서는요, 20단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D램과 D램을 연결할 때 아무래도 그 칩을 연결해서 조금 부피가 더 큰데 이것을 그냥 구리로 연결을 해서 부피를 좀 줄이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격차 행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 말고 이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권들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미 좋은 실적들 다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오늘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오늘 몇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거래일에 4에서 한 12%까지 급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리포트 영향으로 좀 주가의 변동성이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발열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나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 열을 줄일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오늘 또 시장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KN소리라든가 GST와 같은 그런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지금 곰별 앵커 말씀하실 때 좀 우측에 주가 이제 모습들 나왔는데 사실 삼성전자 빼고는 어제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전반에 뭐 소위 말하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곽유정 파트너가 가져오신 반도체 관련주는 어디입니까? 네, 제가 이제 엔비디아 위주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제 궤를 같이 해서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대한 좀 브리핑을 들고 왔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임원들이 움직였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자사주를 지금 최근에 매입한 임원이 6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직원이 아니라 임원이라는 임원, 예. 점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그 부회장이나 부문장 내지는 사업부장 사장급의 이런 이제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거는 사실 주가가 바닥 시그널인 그런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1년, 이것도 1년간입니다. 1년간 10조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하고 또 이 중에 3조 원을 3개월 이내에 매입해 전량 소각을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보다 사실 소각했을 때 가치가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주가 이제 방어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15년도에도 11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사례가 있었고 2017년도도 있었고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방어가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다시금 바닥을 찍고 우상향 추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고질적인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이 파운드리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SMC가 지금 점유율을 62.3% 정도 확대하는 동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 자체가 지금 11%대로 줄어들면서 TSMC와의 지금 격차, 수율 격차 자체가 시장 점유율 격차 자체가 50%, 수율도 삼성전자는 지금 20%밖에 되지 않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수율 자체가 80%, 90%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빅테크들의 대규모 수주를 다 TSMC에서 가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한 지점이라서 물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파운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지금 3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2나노 이제 공정에다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TSMC와 어떻게 보면 저가의 동침이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TSMC가 HBM4를 이제 공동 개발을 지금 이제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향후 모멘텀이 여기서 발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이 4만 원에서 5만 원 구간은 정말 저로의
앞으로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임원들과 같이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예. 앞으로의 그 향후 전망을 좀 초점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시간이 한 2분 가까이 남았는데 우리 박 이사님께서 어떤 짧게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관련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 관련 HBM 관련주를 한번 서플라이 체인에 네, 있는 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투자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YIK였던 종목이죠. YC인데 삼성전자가 일단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삼성전자 HBM 관련돼서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한 1,000억 원대 이상 이제 장비를 공급을 했고요. 네. 일단 그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후공정이 먼저 가고 관련주들이 이제 전공정이 나중에 좀 갔거든요. 그래서 후공정에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웨이퍼 테스트 관련된 YC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HBM3E뿐만이 아니라 HBM4까지 대응한 장비를 납품했다는 점에서 YC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회사이고 이게 HBM 관련해서 6세대 HBM4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6세대까지 좀 돼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네요.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우크라 재건하고 이 반도체 관련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롯데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죠.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풍문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10% 넘는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이에 KB증권은 여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고 결론적으로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풍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롯데그룹의 차입금이 39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12월에는 모라토리움, 지급 유예가 선언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언론 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재해석한 풍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문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 만큼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따로 달지 않았고요. 더 자세한 분석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롯데그룹의 차입금 규모부터 확인을 해보죠. 롯데지주와 롯데호텔 그리고 롯데케미칼 3사의 차입금 규모입니다. 지난 2021년 19조 원대에서 2024년 30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롯데케미칼 홀로 산정한 차입금은 6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9조 7천억 원까지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차입금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 인도네시아에 짓고 있는 석유 화학단지 관련 프로젝트인 라인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생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롯데케미칼 측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5년까지 이 10조 원이 넘어가는 차입금 규모를 5조 7천억 원대까지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도감을 어느 정도 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계열사를 떼어놓고 롯데케미칼만 확인해 봤을 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자체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KB증권이 추정한 올해 부채 비율은 78.6%로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유동성 위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MEG 설비의 40%를 매각하면서 7천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고 또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라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이 관련한 지분을 활용해 7천억 원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증권에서 발간했고 모두투어 관련한 리포트고요. 사실 모두투어 관련 업황이 부진하고 단기 실적도 부진한 상황인데 다만 중국 무비자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송객수, 중국향 송객수가 내년 1분기부터는 가파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연간 2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 체력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도 상향했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는 13,500원,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네요. 다음 장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행지로서의 중국, 특히 상해와 청도 같은 경우에는 골프 패키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또 비행시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죠. 여기에 중국의 무비자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1분기 말부터는 이 중국향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향 패키지 송객수를 2016년 기준인 35만 명으로 연간 수준 가정을 한다면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원대, 내년 기준이죠. 영업이익은 193억 원이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93억 원 수준의 연간 영업이익은요, 지난해 영업이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지난해보다는 업황이 내년도에 훨씬 더 나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추정치 기준의 PE는 현재 10배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진한 실적에도 전년 수준의 배당을 지속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술주 위주의 상승으로 다우 지수를 제외한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큰 폭의 조정 이후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위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2,500포인트 재돌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점에 위치한 저평가 종목들의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업종과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4차 산업 테마주입니다. 4차 산업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봇주를 비롯해서 AI 관련주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주로 움직임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점을 벗어나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국토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재건 최소 예상 규모가 600조 원에서 많게는 1000조 원까지 예상되는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본격적인 재건 시작 전부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아주 IB 투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X 관련주이고 창업투자회사로 스페이스X의 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한 번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100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3,450원, 손절가 2,750원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 신일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은 올랐고 또 테슬라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사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뭔가 이슈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좀 눈에 띄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틀 연속 올랐던 부분들 오늘도 계속 이어질지도 좀 관심사고요. 자, 오늘 두 분들께서는
탑3로 어떤 점들 포인트를 찍으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시장 자금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내 MMF 설정액이 200조 원이 육박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MMF는 이제 단기 자금을 파킹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죠.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자금을 굴렸다가 뭐 증시 여건이든 뭐 채권 시장이든 여건이 좋아질 때 이동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단기 상품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증시를 관망하는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단기 채권을 활용한 ETF 상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증시 투자 여건이 조금만 개선돼도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급등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으로도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코인 시장의 자금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내 증시가 어쨌든 낙폭 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 주변 자금들이 언제든지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관련 내기인데 그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가 이제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갈수록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급성장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성과 그리고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이라든지 뭐 기기 탑재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대한 확인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 중인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벤트 관련된 얘기인데 그 이번 주말에 그 LA 오토쇼가 열립니다. 그래서 LA 오토쇼는 매년 LA에서 개최되는 모터쇼고 1907년부터 시작돼서 117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현대차의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9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기아차가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9.1만 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0만 대 판매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대형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이슈가 있었지만 과거에 아이오닉 5가 이제 보조금 없이도 양호한 판매를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도 뭐 최근에 살짝 올라가기는 했지만 실적 대비해서 과도한 낙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9을 공개를 또 기점으로 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현대차의 주가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은 증시의 대기 자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셨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 다가오는 이벤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장 탑3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HLB 그룹주의 무더기 급등입니다. FDA에서 HLB의 글로벌 3상 임상병원에 대한 BIMO 실사 진행 결과 보완할 사항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면서 HLB 그룹주가 무더기 급등을 했습니다. BIMO 실사가 FDA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실사 절차로 FDA 심사관이 직접 임상 스폰서, 임상 병원, 임상 수탁기관 방문하는 건데 저번에 5월 달에 그 보완하라고 이 지시가 내려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보완을 하고 나서 다시 보완할 게 있는가를 판단을 받았는데 이번엔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오면서 일단 HLB 그룹주 무더기 급등을 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HLB랑 항서제약과 함께하는 이 그 병용요법이 FDA 허가를 받는데 어떤 비단길이 될 것인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루닛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또 아스트라제네카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그 로슈랑 그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 가 지금 뭐 협약을 했는데 그 어기 같은 경우에는 로슈의 자회사인 로슈 진단이라는 회사와 특허 협약을 맺은 것이고 이 루닛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비소세포 폐암 대상으로 한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루닛의 이제 루닛 스코프라는 이 의료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의사분들하고 이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의사분들이 혹시 놓치거나 못 보는 부분을 루닛스코프라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의사랑 루니스코프 이렇게 둘이 1대1로 들어갔을 때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의사 2명보다도 의사랑 AI가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난 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초에 루니스코프가 글로벌 시장에 첫 출시된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 본사와 직접 체결한 최초의 계약이다. 그래서 루니 또 어제 급등을 했고요. 자, 세 번째는 삼성생명, 화재, 보험사 지금 이 두 형제가 급등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급등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급등했지만 너무 많은 낙폭을 기록한 나머지 사실 위에서 보면 티가 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삼성생명과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지금 신고가입니다. 삼성그룹 보험계열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올해 누적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이 나버렸네요. 역사상 3분기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순이익하고 보험 순이익의 보험계약 서비스 마진이라는 CSM 상각 이익이 하드 캐리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평상시에 굉장히 얌전한 양반 같은 주식들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싱크풀 그 차트에서 보더라도 HLB 요 그룹 주가냐 빨간색으로 아주 크게 서클이 만들어졌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눈이 또 이제 AI 관련된 이 진단 회사, 잘 알려져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어제 삼성 전자보다 삼성 그룹주들, 생명, 화재, SDI 다 이런 삼성 그룹주들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모습들 이제 나타났었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56분, 57분 다 돼가네요. 고은별을 통해서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좀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죠. 다만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에 대해서 잇따라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증시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1% 이상 빠졌다는 점, 우리 시장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시장 지수단 예상체결 지수 보게 된다면요. 유가증권 시장 0.27%가량 하락하면서 2,462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689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을 할까요? 예상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진을 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53%가량 상승하면서 57,000원대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수급적인 측면 어제 아쉬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하루 만에 또 다시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점은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하락과 함께 역시나 1%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출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면서 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0.23%가량의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권 일제히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기아 0.93% 내림세, 셀트리온도 0.98%가량의 하락 출발, 그리고 KB금융 0.98%. 3분기 금융사들의 순이익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좀 부담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오랜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26%가량의 내림세로 출발을 준비 중인 것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은요, 섹터별로 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행정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내림세가 보였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LG 엔솔과 함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혼조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 오랜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 출발, 반면에 어제 강세를 보였던 HLB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의 하락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조정받았던 리가켄바이오는 오히려 상승으로, 낙폭이 과도했던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역시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오늘은 좀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월 19일 화요일 우리 시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앞서 구매랭커 동시에 호가 상황을 통해서 확실히 좀 오늘 뉴욕 시장 흐름 조금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좋지 않았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조금 반등할 분위기로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오늘 어제 약세에서 좀 삼성전자를 위시를 해서 좀 계속해서 반등을 하거나 또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지도 역시 주목을 하고 오늘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면 코스피 0.1% 강보합권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비슷한 수준에서 오늘 일단 상승 흐름 시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개장 초반의 출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고은배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동시호가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 그래도 버텨주려는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합권에서 지금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고요. 2,469선에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690포인트에 출발하면서 오늘 양시장의 온도차는 사뭇 다른 모습이고요. 특히나 코스피는 코스피 200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오늘 시가총액 대형주 단에서 하락세가 눈에 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0.18%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어제 또 다시 매도를 선택했죠. 삼성전자가 지금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때보다는 투자를 더 할 때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동안 12%가량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블랙엘의 발열 문제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1%가량의 하락으로 엔비디아가 마감했는데 SK하이닉스 어제에서 오늘도 하락 추세를 이어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속적인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물론이고요. 로봇과 그리고 자동차까지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통형 배터리 공급 제약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0.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 미국의 행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다소 보수적인 인사가 앉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을 깊게 받았었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기아는 1% 이상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는 게요.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둘 사이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에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네이버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됐었는데 오늘 추세 이어갑니다. 0.6%가량 상승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은행사들의 3분기 순이익 그다지 좋지 않다,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 속에 KB금융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6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위부터 15위권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됐는데 오늘은 소폭의 하락.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삼성그룹주들이었는데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은 2.5%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16위권부터 2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권 고려아연 어제는 조정받았었는데 오늘 다시금 좀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0.4%가량의 오름세, 최근에 수주 소식 잇따라 들리면서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금융사들 가운데서는 메리츠 금융지수가 오늘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하루 상승 출발했고요. 0.7%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된다면요. 알테오제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꺾인 추세를 다시금 되돌리려는 움직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니가캠 바이오 역시나 1% 이상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HLB의 변동성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장 막판에 계열사 일부 종목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었는데 오늘 HLB 6%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조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이상의 상승 추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인 엔캠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삼천당제약은 오늘 소폭의 하락세, 특히나 엔캠의 낙폭이 깊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1위권 보게 된다면요. 오늘 제약바이오 그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모습이고요. 오늘 반도체가 쉬어갑니다. HPSP가 4% 이상 빠지고 있고 리노공업이 5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0.6%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괜찮습니다. JYP엔터가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3% 이상의 강세, SM도 오늘 0.5%가량 상승하면서 추세선을 보더라도 5일 차트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엔터주들 향해서 나오고 있고요. 루닛이 오늘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협업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도 6% 이상의, 7%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어제 주춤했던 엔터주도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두 분 초반 상황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간밤의 위증시는 지수 자체로는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강보합에서 약보합권 제한적인 등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이것이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낙폭과대 구간이라는 인식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리 민감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선별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뚜렷한 강세나 뚜렷한 약세 업종보다는 제한적인 등락입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그래도 0.8% 강세, HMM, 현대글로비스, 해운주 그리고 운송 관련된 종목군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을 비롯한 항공주들도 소폭이지만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서비스업 지수도 강세입니다. 현대오토에버나 이제 한전기술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방산주도 소폭이지만 수급 유입되는 모습. 네이버가 최근 대형주 중에서는 흐름이 좋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꾸준하게 실적 효과로 인한 상승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거나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은 선별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식료주 중에서는 CJ 제일제당이 5%대 가장 강합니다. 바이오 사업부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좀 좋지 않았었던 재무구조 개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고요. 음식료주가 그동안 좀 약했었기 때문에 이번 CJ 제일제당 반등으로 인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업종도 강세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종목군들 한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오주가 크게 좀 흔들렸었는데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HLB 이슈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 테마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기술력이라든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급락했었던 이제 롯데그룹주가 오늘은 일단 소폭 반등 시도합니다. 롯데 지주 1.9%, 롯데 쇼핑도 1.3%인데 재무구조 불안정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룹사에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요. 증권사 리포트들도 생각보다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인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주 자체가 저평가였는데 어제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으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상당히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재무 관련된 이슈가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행된다.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롯데그룹 쭉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보유하시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J하고 롯데 오늘 사실 이슈가 있는 한쪽은 이제 호재고 한쪽은 악재인데 이 두 관련된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 신입사 위원 개장 초반 상황 해석하는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 투자 세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건 팩트고요. 그리고 뭐 이게 계속 그 10년 전에 뭘 투자했으면 얼마다 비교하는 기사를 보면서 이거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댓글이 달립니다만 왜 그게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 10년 전에 미리 알았으면 그걸 투자했는데 10년 뒤에 그 결과가 나와놓고 기사를 내니까 뭐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 네티즌들의 의견이신데 뭐 어떤 자산이 1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방금 그 기사가 지금 다 떠 있죠. 10년 전에 삼성전자에 1억 그리고 뭐 남산타운 아파트 1억, 비트코인 1억 똑같이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죠. 뭐 이게 뭐 사실 또 그 아까 계속 반복된 얘기보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은 꼴찌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시도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지금 이번 달에 또 신고가를 돌파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증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 붙잡으려는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뭐 밑에서 10조 원 자사주 매입으로 반등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만 소외된 가운데 누군가는 그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그러니까 오른 건 기분이 좋은데 찝찝한 거죠. 오른 건 다행이어서 기분이 좋은데 그 시민들 인터뷰도 또 나갔잖아요. 길거리에서 인터뷰했더니 이제 다행히 올랐으니까 뭐 회장님 앞으로 열심히 7, 8만 원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어떤 남자 젊은 분이 그렇게 인터뷰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애증이죠. 애증. 이게 응원이라기보다는 애증입니다. 애정도 있는데 증오도 섞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롯데그룹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게 뭐 지라시던 뭐던 어쨌든 간에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롯데케미칼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시가총액이 그 정도급 되는 종목은 어떤 한 수급이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조막손이 막 그 뒷골목에서 모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초소형주들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랑 롯데케미칼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삼성전자가 미리 뭐 어떤 정보가 새 나가서 움직였다. 그거는 정보가 새 나가서 안 사람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움직인 거지 어떤 이슈를 동시에 모두 알아가지고 동시에 한 수급만 알아가지고 움직일 캐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모습에서 무조건 이거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롯데그룹에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했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 얘기한 게 연봉에서 10년 선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롯데케미칼이 10년 선을 타고 온 게 얘도 2000년대부터 타고 오기 시작해서 무려 2017년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서브프라임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그 다음이고요. 이 17년도에 깨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흔적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도 이번에 뭐 누군가들만 알았지 그중에 개인 투자들이 안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들이 알았다면 그냥 뒷걸음 치다가 뭘 잡은 거겠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정보를 알 수는 없으나 미스터 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흔적을 무조건 차트에 남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떠나가지고 빙산의 일각도 알기가 힘들어요. 개인 투자는. 그리고 알아도 나중에 알죠. 맨 나중에. 그렇죠? 맨 나중에 압니다. 기관이 다 알고 언론이 다 알고 누군가 임원진, 임직원이 전부 다 알고 다 아는 거를 이제 나중에 개인은 뉴스를 보고 알아요. 그럼 그거 보고 대응하면 늦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고 대응하면 빠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10년선 삼성전자 얘기했던 것도 그겁니다.
10년선에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롯데케미칼도 2018년에 17년, 18년에 거길 깨고 나서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지금 7년 동안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가격이 4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6만 7천 원입니다. 그렇죠? 그때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10년선 얘기 드렸던 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게 그냥 애들이 그려놓은 그냥 초등학생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롯데케미칼 같이 저런 정도의 캐파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10년, 20년짜리의 모습이 뭔가 규칙이 깨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깨졌는가는 나중에 언론이 분석해서 기사를 낼 거고 나중에 누군가가 양심 고백을 하던가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거 알게 된 거는 그냥 나중에 알게 돼서 술안주로 삼을 거지 그때 알아갖고 대응하려면 이미 늦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 그냥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게요. 3, 40대인데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3,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좋아할까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전자, 그다음에 롯데그룹 관련된 오늘 사실 이 내용들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주가도 좀 그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주가 흐름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 업종들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쏠리고 있는 섹터는요, 자율주행입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식, 이게 바로 국내 증시까지 훈풍이 이어지고 있고요. 싱크풀에 있는 이 섹터의 색깔이 굉장히 빨간색이죠. 그만큼 이 섹터 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괜찮고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로봇 관련돼서도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자율주행 로봇의 시장에 또 공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거래 흐름 괜찮았고요. 오늘까지도 로봇 관련 기업들 훈풍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WTI가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생산 차질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유가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까지도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XR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XR 삼성전자가 이 XR을 연내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와 경쟁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로 인해서 XR 관련 기업분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개장한 지 한 18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만 순매도 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수급 순매수 현황을 보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완성차 기업군들 강하게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섹터별로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바이오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37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오늘 흐름 괜찮고요. 의약품 업종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의약품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1.3%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J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훈풍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의 흐름이 괜찮았었죠. 0.13%가량의 업종 상승 나오고 있고요. 화학은 0.4%,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로 특이한 점을 확인해 보게 된다면요. 증권은 상승하고 있는데 보험업종은 0.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삼성생명과 화재가 급등했던 그 물량이 좀 토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업종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인터넷 업종이 강하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도 1.3%가량의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됐을 때는 부진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엔터주들 흐름 괜찮았었는데 방송 서비스가 1.26%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비금속 업종이 약하고요. 제약은 코스피와 조금 엇갈리네요. 제약은 오히려 0.6%가량의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되면요. 오늘 에너지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고요. 지금 특이한 게 제이존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 기업도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5.8%가량의 강세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1위부터 5위권 보게 된다면요. CJ 바이오사이언스가 결국에는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바이오 부분의 매각 소식이 오늘 결국에는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회사와의 지금 협업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가격 제한폭 오늘까지도 달성했고 파코스는 개별 이슈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재무구조 건전 상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오늘 결국 2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를 안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두 분 종목별 흐름들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금일 이제 유가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S-오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재 4%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WTI가 간밤에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쟁이 길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WTI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배럴당 70달러 밑에서는 하방 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9달러 언저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선반영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10달러 안팎입니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역시 10달러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일단 4분기까지는 실적이 어쩔 수 없이 안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소폭이나마 개선을 시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PBR적으로도 장부가 아래까지 한참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20일 이평선 안착만 되면 완만한 우상향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유주 한번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삼성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환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물산은 3분기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모멘텀도 약간 공백기이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플랜트 사업이 좀 확대가 되고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도 분명히 성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면 삼성물산을 비롯한 다른 삼성그룹주에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행 기대감만이라도 부각되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10월달 이제 말에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주들도 조금씩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 중에서는 스튜디오 삼익 보겠습니다. 오늘 8% 정도 급등세인데 삼익 가구 등을 비롯한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고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에도 크게 휘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총이 한 3,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큰 규모고 올해 상반기에도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하반기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이다라는 인식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앞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현금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낮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투자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유가에서 S홀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할 만한 기업들, 뭐 아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종목들 한번 리스트를 좀 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신입설 위원님 특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뭐 삼성전자와 롯데케미칼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10년선이 지켜진 경우와 10년선이 무너진 경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NC소프트라던가 뭐 다른 지금 뭐 LG생활건강이라던가 전부 다 10년선이 무너지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깨지면서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았지만 10년선이 깨지는 걸 보고 팔았으면은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거 다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오르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사례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중복돼서 나타나면 확률과 신뢰성이 높죠. SM, JYP, 그리고 YG, 연봉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어디서 반등했나요? 10년선이죠. 신기한가요? 정말 자로 그은 듯이 똑같거든요. 지금 빨리 열어보세요. JYP랑 YG랑 SM.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년선입니다. 끄트머리가. 이걸 어떻게 어거지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 종목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 최저점이 딱 10년선이란 것입니다. 10년선에서 지켜지면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 깨지지 않고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매수로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월봉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동안. 월봉에서 과열 침체 지표에서 침체권이 JYP는 무려 11년 전에 있었고, 그렇죠? 11년 전에 갔었던 그 침체 자리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JYP도. SM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년간의 가장 낮은, 특히 수년 동안의 어떤 뭐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나 이런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시 경제 환경의 하락이 있었던 그 지점을 갔을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이 과연 코로나 때처럼 힘든가? 기업이? 지금 서브프라임처럼 기업이 힘든가? 그게 아니고 부도가 날 것도 아닌데 그 지점에 갔다면 이게 10년, 5년 안에 최저점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조건 하나둘씩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죠. 월봉에서 최저 침체권이고 10년, 5년 만에 최저 침체권에다가 연봉에서 10년선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무르익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을 보면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솔직히. 자, 지금 SM은 자, 이 양쪽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일단 균형이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정석입니다. 블랙핑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빅뱅이 없기 때문에 YG는 후발로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아이돌이 없으면 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성 팬은 젊고 남성 팬은 아저씨입니다. 누가 따라다니면서 돈을 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적 측면에서 똑같이 돈이 든다고 했을 때, 제작비가 든다고 했을 때 남자 아이돌이 큰 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NCT와 에스파를 갖고 있는 SM,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를 갖고 있는 JYP, 여기가 균형이 가장 잘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중국 비중이 높느냐, 누가 북미 비중이 높느냐, 이거 차이죠. 요즘 화장품에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비중 높아서 무너졌고, 그다음에 네. 일본, 미국으로 뺀 거는 잘 됐죠. SM 같은 경우에는 NCT의 연합이라던가 이 지금 저기에서 중국 멤버가 있습니다. 네. 예, 닝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비중이 큰 반면에 스트레이키즈는 북미발 비중이 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북미발 비중이 크면서 지금 BTS의 후예로 여겨지는 셋 중에 하나잖아요. 스트레이키즈, NCT, 그다음에 하이브의 세븐틴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활약이 뛰어나고 지금 북미 투어를 돌고 있는 JYP의 모멘텀이 가장 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와 스토리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을 내린 다음에 거기서 배팅을 뭐 어느 정도의 강하게 넣는 능력, 거기에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10년봉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께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키포인트를 꼽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국내 증시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 축소 여부를 주목하자 이렇게 한마디를 잡아봤는데, 물론 오늘은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300억 정도 매수긴 한데 이제 매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수 전환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겁니다만, 지금 지수에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만 축소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전략으로 보면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있는데 성과는 괜찮단 말이죠. 현대모비스라든지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보면 실적도 양호하고 외국인 사고 주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의 좀 유동성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탑3할 때는 MMF 증시 대기자금 언급해 주셨고, 이번에는 외국인의 수급적 측면 보시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역사상 신고가 돌파한 섹터를 주목하라는데 종목으로 보면은 삼성화재나 한화시스템 같은 종목을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 차장님 픽은 뭡니까?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HMM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HMM은 일단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매출액이 3조 5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규모로 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HMM은 이제 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동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HMM이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배당을 좀 늘려가기 위한 좀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고, 향후 3에서 5년간 조 단위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좀 호황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러한 점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자리에서의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들도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최근 급락 이후에 회복력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점도 이러한 것의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모습인데 실적도 괜찮았고요. 가격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현재 18,000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8,000원 내외를 매수가로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전저점 15,6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훈 차장님 오늘 HMM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키나우 1부 11월 19일 화요일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성격이 좀 뚜렷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진단을 좀 지속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저희가 또 책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이모저모 좀 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달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고 또 코인 가치가 급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안타까운 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머니 무브가 한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의 흐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우리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외국인의 머니무브를 많이 걱정했는데 최근에는 내국인도 많이 나가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국내 그 주식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팔고 있고 네. 내국인도 서학개미라는 그런 이름하에서 미국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주식은 약 한 4% 정도 4% 내외로 빠지는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또 4% 정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30% 이상 급등을 하고 그리고 달러 강세에 원화는 또 약세로 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증시가 그렇게 부진하다고 보면 증시가 바로 우리 기업들의 직접적인 자금 조달의 창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부진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직접 금융을 통한 투자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 가계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향후 소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기초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우리가 크게 하는 거죠. 네.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쨌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금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국장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계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정부 당국과 은행들이 그 요구가 있다 보니까 가계 대출을 좀 옥죄는 그런 압박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어찌됐든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적으로 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상 경제계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특히 금융 당국자가 얘기했듯이 최근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커지니까 우리 국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통한 투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신용 증가가 가계빚의 전반적인 증가를 가져오기에는 왜냐하면 신용 부분이 작기 때문에
가계부채, 가계 신용의 대부분은 우리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당국이, 금융당국이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둔화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로 보면 5% 이상의 성장세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예. 그렇다고 보면 이 가계부채 이슈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이슈로서 이제 제기가 되어 왔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국의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워낙 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내다본 그런 밴드 수준이 있는데 1,45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글에서는 1,500원 선까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워낙 약세도 걱정되는 판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예, 저 요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 지수로 보면 이게 106인데 당초 105만 돼도 엄청 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주요국, 주요 기축통화 대비 달러의 어떤 강세, 약세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 당초의 그 달러 원 환율의 향후 12개월까지 어떤 경로를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당초 전망보다 약 한 50원 정도 위로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도 평균도 1,350원대 정도에 걸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12월 그러니까 뭐 4분기 말에 달러 원 환율의 그 레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1,200원대 후반보다는 1,3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2.0, 트럼프 2기 때 감세나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의 어떤 증가, 연착륙보다는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채 이슈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그런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데 이게 달러 원 환율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환율은 1,393원 70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394원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켓나우에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미 국제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달러 강세와 국제금리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궁극적으로 뭐 미 증시에도 이 미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 트리거 레벨이 얼마냐에 대해서 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채 그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7%가 위험한 수준이다. 아니면 뭐 과거처럼 5%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접근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앞으로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당초 이번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종 금리를 3.5%까지 봤었는데 3.7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 정도 줄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다 뭐 100bp, 12월 달에 25bp 내리면 75bp가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국채 금리의 어떤 그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재료로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 좀 후퇴를 하고 있고 파월 연준의장도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나 물가 두 축을 엄청 신경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별개라고 쓸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그 노랜디 네.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 너무 강하게 들고 네.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하면서 그걸 더 살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약간 배 아픈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굉장히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네.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지난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0.4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요. 예. 9월 달에 전망치는 9월 달에 그 지난 거잖아요. 과거치를 0.4에서 0.8%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소비는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까지인가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우리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월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두 나라의 미국과 한국과의 소비만 보면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그것들이 결국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속도, 굉장히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으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소비 어떤 강건성은 소비 심리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는 계속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의 그 경기 침체를 뭐 연초 아니면은 지난해부터 전망을 했었는데요. 뭐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다, 샤메 법칙이 작용한다. 그렇지만은 미국 경제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이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한 2%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예.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시아 그 주요국들 통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사실 언급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 그래요? 10월 달에 예. IMF가 경제 전망을 했는데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을 2% 후반에서 2.2%로 낮췄어요.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는 선진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좀 올라갑니다. 미국은 너무 좋았던 데서 조정되는 거고. 근데 2.2%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주요 선진국 성장률보다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예외주의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트럼프 2기에서 제일 이제 뭐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이슈로 다루는 게 관세잖아요. 이 관세 부과가 될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가 부과되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0.6% 정도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에 그 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한 18%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의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관세 때문에 낮아진다고 하면 아세안 지역의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고 그것이 이들 통화에 반영이 되면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인 또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또 그것 관세 때문에 주변국들의 성장세가 약화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대국의 통화는 그만큼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회의나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IMF 이제 이게 국제통화기금 아니겠습니까? 여기 미션단과 연례 협의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리는 22일에 열리는데 여기는 그 최상모 경제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를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도 열리는데 아무래도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여러 가지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2.2%, 저는 2.2%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2.3% 보고 내년도 성장률을 2.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KDA가 최근에 내년도 2.0으로 하향 조정했죠. 예. 그렇지만 저는 내년도에는 하방 리스크가 커서 1.8% 정도 내려갈 거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도 성장률이 낮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예.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이외에도 뭐 재정 면에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 기획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런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특히 뭐 예상되는 게 트럼프 2.0에 대한 대외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방향 예. 이런 부분을 예상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데서 뭐 더 교육을 많이 하거나 뭐 외환시장 안정보다도 궁극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들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도 열리는데 경기 부양 대책이 뭐가 나오는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국민의 그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톡 함께 했고요. 예,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좀 구원 투수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약간 힘이 좀 빠지네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하락 전환 위기에 있고 코스닥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전략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